나는 내가 기다리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자동차가 문 앞에 와서 멈추는 소리,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 문지방을 넘는 그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는 순간이 오면 나는 항상 온 신경이 곤두서면서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했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아니 에르노의 책 단순한 열정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작품이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의 한 대목이었는데 오프닝 어떻게 들으셨나요? 근데 뭔가 저도 이 책의 줄거리를 잘 모르는데 보고 있는 그 대상이 굉장히 긴장감을 주는 대상이라는 건 알겠어요. 마냥 편하지만은 않은 약간 뭔가 조금은 불편하게까지 하는 그런 존재 같은데 글쎄 왜 이 여자가 이 주인공이니까 여자라고 제가 단정하긴 했는데 왜 이렇게 긴장된 상태일지 그거는 한번 봐야겠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기다리는 사람인데 왜 두려움에 사로잡힐까? 그렇죠, 마지막에. 네, 화자의 정말 온 신경이 여기 집중돼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동시에 제목이 단순한 열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이 기다리면서 두려워하는 대상에 대한 열정일까? 열정이 근데 단순해. 뭘까? 다 맞춘 것 같은데. 뭡니까? 작가 소개부터 해드리면 아니 에르노라는 프랑스 작가고요. 이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에 노벨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네. 무려 세계적인 도서관에서 작가가 빌릴 있죠. 수가 없는 사람이 돼. 인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상을 타고 나서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보통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외에도 이름을 딴 문학상도 이미 있고 책 띠지를 보면은 나열할 정도로 상을 굉장히 많이 받은 작가더라고요. 뭐길래? 저는 이 작가의 책을 이 단순한 열정 이걸로 처음 접하게 됐는데 작가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비교적으로 짧은 분량의 글을 쓰고 있어요. 딱 그 좋은 생각 책 있죠. 되게 얇더라고요. 교원 거 가보니까. 시집 정도, 그 정도의 두께에다가 심지어 4분의 1은 해설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정도로 금방 짧은 읽겠네. 분량인 거죠.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 작품에서 나는 이 작가예요. 그러니까 자전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 진짜 나네. 나. 근데 문제는 아까 뭐 두려워 보인다. 왜 기다리는 존재가 두려울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작가 즉 나는 불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불륜 아주 상대거나 흥미롭네요. 네, 남편이 여기서부터. 원래 배우자거나 결혼 5년 차.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어느 왔어요. 네. 쪽이라도 긴장될 수밖에 없다. 네. 여기서 이 나는 단순한 열정에 빠져버린 문학 교수예요. 명성도 있고 실제로 그렇죠. 문학계에서 상도 받은 엄청 유명한 작가인데 여기서 발휘되는 열정 자체가 프랑스를 잠깐 오가는 연하의 러시아 외교관에게서 발휘가 됩니다. 모든 요소가 파격적이네요. 그렇죠. 연하라는 것도 어쩌라고, 그렇고 어쩌라고. 러시아에서 외교관이잖아, 그리고. 어쩌다 그랬어. 가는 사람이잖아요. 교수는 작년 9월에 이 외교관인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자신의 일상이 달라졌다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나의 모든 행동이 자연스럽지가 않았다. 내 의지나 욕망 그리고 지적 능력이 개입되어 있는 행동은 오로지 그 남자와 관련된 것뿐이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자기가 관심이 가는 뭔가 푹 화제? 빠졌네. 거의 식음을 전폐한 상태예요. 지금 이 맞아요. 정도면. 그 남자와 관련된 게 아니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어. 누군가 정말 이 사랑이 아름다웠으면 좋았을 텐데 비록 아름답지 불륜도 않지만 불륜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남편은 지금 어떤 상황이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안 나와서 저도 아.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몰입해서 남편은 그렇지. 관심조차 없어서 글에 그렇지. 등장도 못했다. 가끔 자녀가 등장하긴 해요. 자녀는 그래도 좀 어. 껴주네. 살짝. 남편 근데 너무 슬퍼. 거의 다 이제 모든 책 내용이 이 남자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 남자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잖아요. 그 나라 관련된 얘기나 뭔가 그 사람이 가봤을 법한 장소들을 얘기하면 그때부터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해요. 심지어 남자가 1시간 있다 도착한다 이렇게 불시에 연락이 오잖아요. 관계가 그렇다 보니까. 그럼 여자가 이제 자기 집으로 급하게 가는데 남자가 온다고 하니까. 근데 그때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집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까 봐 걱정을 해요. 못 만날까 봐.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게 걱정이 아니라 죽어서 이 남자를 못 만날까 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같이 없을 때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고 거의 자기들이 바람 피우고 있으면서 원래 자기가 바람 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어. 또 언제든 바람 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딱 어. 그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집착에 가까운 열정처럼 아내와 있는 모습 뭐 약간 별별 상상을 하면서 일상을 보내요. 근데 꼭 이런 불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런 뭔가 빠져있는 상황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결혼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를 그쵸, 표현할 연애할 때 때.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뭔가 어떤 게 내 삶의 중심에 놓였을 때 내 삶이 바뀐다? 세상 시간표가 딱 그걸 중심으로 바뀌어버린다? 뭔가 새로운 거 배울 때 저는 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금사빠? 예를 들면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는 그 언어로 된 거 단어 최대한 그렇지. 읽으려고 아니면 뭐 새로운 마이커는 기술을 프랑스어로 뭐야. 배운다거나 뭐 그런 거죠. 중국어 배우면 영어도 중국어처럼 읽히고. 근데 저는 이게 가장 심했을 때가 또 농구 얘기해서 좀 그렇게 하는 또 농구예요. 농구할 때 왜냐면은 진짜 셀렌더크에서 좀 헤어 나와라. 진짜 제가 이때 진짜 그렇게 살았거든요. 진짜 돌이켜보면 제가 가장 처음 배웠던 가장 낯선 제 삶에서 가장 멀리 있던 새로운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었던 것 같고 어떠냐면 제가 이제 학교 수업을 듣고 이제 저녁에 농구 연습하는 날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업할 때 이제 옷 갈아입을 시간이 딱 없는 거예요. 수업 끝나고 바로 가면 늦을 것 같아서 그냥 학교 갈 때부터 농구 옷을 입고 갔어요. 그렇지. 체육복을. 저지를 다른 농구 건 저지랑. 신경 쓰지 않는 어, 거지. 그렇지. 그걸 입고 심지어 이제 여자 농구는 쓰는 공 사이즈가 일반 농구공이랑 달라서 귀한데 제가 공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갖고 와달라고 해서 학교 가는데 농구 공을 소녀. 들거나. 체육복 입고 그렇지. 체육 가방 메고 농구공 들고 들고 야 강백호인데? 농구화 들고 그래서 애들이 너는 어디 지금 과냐? 어느 과냐 그렇지. 그래서 막 그리고 이제 제가 농구를 이제 초심자였기 때문에 모든 게 새로운 걸 드리블을 하나 배워도 계속 길 걸으면서 계속 그걸 기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막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뭐 시합 가서 뭐 이렇게 뭐 했으면 시합할 때 내가 공을 만진 순간을 계속 머릿속에서 계속 리플레이하는 그때 거예요. 웃음소리와 완전 내가 빠져있었네. 심장박동. 그때 이쪽으로 패스했으면 달랐을 텐데 막 이 생각 맞아. 계속하고 리마인드하지. 누워서도 막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이걸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옛날에 처음 당구장 다닐 때 어. 자려고 누우면 눈앞에 당구 그렇지. 다이라고 하죠. 어. 당구 대가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공이 막 이렇게 돌아다녔대요. 당구끼리 딱 보이는구나. 그걸 어떻게 쳐야지 막 그걸 그렇지.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뭔가 그거 새로운 걸 배우면은 그렇게 되지. 마치 퀸스 갬빗 속 한 장면처럼 체스판. 펼쳐지는 거죠. 저도 게임은 고등학교 때 게임할 때 딱 이랬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12시까지 야자하고 나면 12시에 앞에 PC방에 가요. 물론 불법은 아니고 이제 걸리면 큰일 나지만 당신 그 법이 다 같이 없었지 가서- 않아요? 당시엔 법도 없었지만 어쨌든 사감쌤한테 걸리면 큰일 나지. 기사 그렇죠, 사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들 게임을 하고 2시까지 게임을 하고 들어와서 4시까지 게임을 복귀해. 복귀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복귀를 해. 무슨 바둑이야? 그땐 유튜브가 없었나 보다. 없었지. 그냥 머릿속으로 복귀하는 거야. 그때 누구를 아. 내가 어떻게 쳤고 전략을 어떻게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했었을 때 제 모든 시간표가 되게 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우선 사람들 약속도 잡으면 안 돼. 그쵸. 왜냐면 장 먹으니까. 내 다이어트 어. 그 식단이 있으니까 장 보는 것도 달라지고 뭔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럼 아침에 이걸 먹고 저걸 먹고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이걸 먹어야 되니까 이거 아까 좀 다른 것 같은데? 야 여기는 나- 농구가 여기 오직 완전히 러시아 빠졌던 외교관이었다면 책디는 약간 거의 지금 간수한 데 붙잡힌 죄인 같은 느낌.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근데 자기 신경이 점점 중독되면 글로 가요. 아, 도시락도 그래? 싸고 운동도 해야 되고 머릿속에. 이거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나중에는 뭔가 언니가 뭘 먹고 있거나 하면은 언니 이건 칼로리 몇이고 뭔가 이런 식으로 되게 짜증나겠다. 되게 짜증나네. 킹밖에 안 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에 느낀 게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음식에 대한 집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길에 가면은 음식밖에 안 보여. 그 길을 맞아, 보는 게 맞아. 아니고 떡볶이가 보이고 뭔가 길 가면 붕어빵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안 좋아지더라고. 근데 나는 다이어트 그렇게 해본 적도 없는데 음식밖에 안 보이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 약간 다시 문제. 러시아 외교관인 거야 그냥. 근데 사실 먹는 얘기 하다 보니까 또 이어지는데 저한테 사실 내 세상의 중심이었다라고 할 만한 건 사실 맥주였어요. 맥주. 독일 외교관이네. 주로 벨기에나 미국 쪽 맥주를 좋아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게 지금 사실 뭐 수제 맥주라고 하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이제는 편의점에서도 워낙, 네. 팔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2010년대 초반이니까 진짜 10년 전. 그땐 힙했죠. 힙했죠. 수제 맥주 먹을 줄 알고 그리고 힙했죠. 수제 맥주가 뭐야 소리도 되게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한국의 수제 맥주가 정말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상의 중심이 맥주다라고 한 게 뭐냐면 군대에 있을 때도 포함이 되는데 휴가를 나오면 어떤 맥주를 언제 먹기 위해서 일정을 짜.
그런 거. 그러니까 맥주 음. 스케줄에 내가 그렇지. 맞추는 거지. 그렇지. 휴가는 3박 4일이나 4박 5일 아주 소중해. 가장 맞아, 효율적인 맞아. 동선으로 먹어야 그렇지. 되니까 가장 다양한 맥주를.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 가장 좋아하는 펍에 이날 가서 어떤 맥주를 먹고 미리 막 공지해주고 하니까 그런 걸 짜고 사실 뭐 지금은 바틀샵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긴 하는데 요즘 와인도 많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맥주 바틀샵 같은 게 바틀샵이라고 부르니까 성지 이태원에 어디 홍대 어디 이런 성지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가야지 먹을 수 있었구나. 가면은 또 캔도 잘 없고 병이야 다. 음. 그러면 그 병을 또 바리바리 바리바리 깡깡 소리 내면서 소리 내면서 가져와서 냉장고 그 조그만 데 다 어. 넣어놓고 이걸 하나하나씩 먹는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열심히 했다. 네, 열심히 했죠. 그래서 1년에 새로 마셔본 맥주만 100몇십 개씩 됐다는 얘기 제가 체크리스트 종종 했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맥주를 병으로 마셔보고 캔으로 마셔보고 펍마다 돌아다니면서 생으로 마셔본 다음에 여기가 제일 낫다. 이거를 구별까지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사실 지금은 조금 많이 멀어지긴 했어요. 한 1, 2년 정도? 사실 제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3년쯤 전인 것 같은데 한 해 결산할 때 올해의 책, 그래요, 맥주. 맞아, 올해의 올해 영화 맥주. 근데 올해의 맥주가 있었어. 음. 올해의 술이 아니라 음. 올해의 맥주를 따로 할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내가 맥주를 좋아했었지라는 걸 약간 아련한 추억처럼 남을 정도로 어떻게 많이 바뀌었어요? 다른 술을 먹기 시작했고 대체제가 어. 생겼어. 다른 외교관이 기억했어. 생겼어. 그치. 맥주 안녕. 이제 와인이랑 놀게. 이렇게 되는. 근데 그렇게 뭔가 내 삶의 중심이 됐던 어떤 것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잖아요. 그럼요, 다련하죠. 여자는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오프닝에서 언급했듯이 맨 마지막에 나는 항상 온 신경이 곤두서면서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려움은 불륜이 들킬까봐? 이게 아니에요. 이혼 소송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 응. 언젠가 이 남자가 날 떠날 거라는 거 알아. 그래서 이런 열정에 불타던 지금이 과거로 남을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파국이 예상됩니다. 네, 파국까진 아니지만 남자는 그냥 떠나요. 가야지 이제 자기 러시아 나라로. 사람이잖아. 외교관이니까 가야죠, 나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연락이 그냥 뚝 끊겨버려요. 그리고 이 글은 남자가 떠나고 나서 2달 뒤부터 쓰이기 시작합니다. 나쁜 놈이네. 근데 참 대단한 게 그걸 또 아픔을 또 글로 이렇게 남기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아유 불륜했다 그러고 끝날 것 같거든요. 그걸 뭐 글까지 써 자랑이라고. 나의 아련했던 보통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를 그 사람을 당시에 사랑한 게 나를 아니라 그 사랑- 당시에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 한편으로는 글을 쓰면서 또 그 충격을 약간 치유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는 없지만 남자를 가장 세세히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그와 있었던 일이나 그를 반추할 수 있었던 그런 장소들을 가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하나도 잊지 않고. 근데 지난주에 아버지의 해방일지도 아버지를 보내며 쓴 한 권의 추도사 같다. 이런 네. 말을 오지가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책 역시 여자가 남자의 이별을 애도하면서 쓴 추도사와 다름없다. 야 이걸 이렇게 갖다 붙인다. 이런 지나간 생각이- 사랑에. 야. 근데 이게 작가의 작품과 좀 이어지는 게 이 해설 뒤쪽에 보면은 애도 부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앞서서 이 작가가 쓴 작품 자체가 아버지를 애도하는 글, 어머니를 애도하는 글을 썼거든요. 이번에는 이 사랑에 나의 대한 지나간 애도를. 사랑을 애도하는 그렇죠. 글. 근데 그 애도하는 글 자체는 자기의 자아 정체성을 뭔가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면 이거는 이 애도글을 쓰면서 본인이 여태까지 쌓아온 정체성을 잃어가는 상실해가고 뭔가 파괴되는 그런 글이었다 이렇게 해설을 썼더라고요. 꼼포다 해본 것 같기도 하고 근사하게 표현해줬는데 궁금한 원래 평론이 그렇잖아. 생기네요. 어떤 글이었길래 이렇게까지 이제 어떤 해석이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랑을 막 뭔가 아름답게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되게 그래? 냉소적으로 팩트 솔직하게. 위주로 엄청 솔직하게 본인이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진짜 솔직하게 써내려 가거든요. 근데 저는 뭐 같은 건은 아니지만 두 작가, 정지아 작가도 그렇고 아니 에르노도 그렇고 삶의 일부분이었던 누군가를 떠나보내면서 그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글쓰기를 택했다. 자전적 이야기이기도 하고. 작가다운 정말 방법을 택했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나라면은 어떻게 어떤 기억할 걸 수 추도할 있을까? 것인가. 글쓰기라는 방법을 택할 것인가?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그런 저희 작품이었어요. 회사 생활을 추도하는 글 한번 떠나보내나요? 아니 우리도 안 떠난 적은 들으면 없지만 다행이지. 예. 네, 추가로 말씀드릴 게 이게 정말 신기했어요. 이 작품이 나오고 나서 문학계 어떻게 했어요? 그냥 평은 완전히 엇갈렸거든요. 아무래도 뭐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내용이 그렇죠.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 뒤에 더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작품을 너무나 감명 깊게 읽은 당시에 33살이었던 필립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필립이 팬으로서 그냥 독자로서 에르노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둘이 사랑에 빠집니다. 아, 진짜. 그리고 나서 프로 사랑러네. 5년간의 사랑을 이 필립이 포옹이라는 책으로 다시 아, 냈는데 진짜? 근데 이 책이 단순한 열정에 나오는 그 문체를 그대로 가져다가 어. 남자 입장에서 써낸 거예요. 어. 그래서 뭔가 이걸 보면은 남자 입장에서의 다른 또 약간 사랑을 냉정과 느낄 수 열정 있는 사이. 열정사이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한번 다음 작품으로 포옹을 읽어볼까라는 아, 생각도 그러면 좋을 것 들었거든요. 같아요. 세트로. 그래서 이름으로써 또 필립도 글로서 누군가를 기억하려는 아니 에르노를 또 떠나보내면서 글로서의 방법을 택한 거니까 이런 작가가 한 사람 더 늘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5년 사귀었다면서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 그 뒤는 몰라요. 이혼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아이, 거예요? 그건 몰라. 6개월 지금. 아, 제가 분명- 6개월 걸려가지고. 네, 자세한 거는 정말 안 나와 있어요. 만나되 앞에 거 정리하고 만나야지. 그러니까 이런 뭔가 자세한 정보가 저는 궁금했어요. 책을 아, 읽는 내내 그치. 이 나라는 사람이 교수인지 그 불륜의 상대인 사람이 외교관인지 이런 게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아, 근데 뒤에 어떻게- 가서 아. 해설을 보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아, 건데 진짜? 내용을 볼 때는 이 도대체 연상의 여인이 연하의 어떤 외국 남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아. 이런 식으로만 그려지니까 이게 뭔지 상상하면서 그냥 계속 읽게 돼요. 아. 오히려 그런 걸 택했나 봐요. 일부러 일부러 이 정보를 그랬네. 제안하고 맞아요. 그게 더 상상력을- 보편적인 소사가 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아. 뒤쪽에 가면은 아 이게 자전적인 소설이었고 이 작가의 입장과 러시아 사람의 외교관이었구나 뭔가 이렇게 맞춰지는 불륜인 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실화 기반인 거죠? 맞습니다 자, 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엄청난 작품이네. 그리고 필립이 참 마케팅 측면에선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성공할 너무한다, 야. 자를 잘 엮여서 파악했다. 잘 검색이 되니까 아 그런 관점도 또 새롭네요.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아니 에르노의 책 단순한 열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클로징 코너 이번 주에 뭐 봤지? 오지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가장 뜨거운 감자. 네, 많은 분들이 아, 궁금해하실 트렌디해. 만한 작품을 보고 왔어요. 제가 부지런히 상견니도 개봉하자마자 달려왔던 그러게. 것처럼 요즘 아주 빨라. 핫해. 바빌론 이번에 보고 왔습니다. 아, 바빌론. 영화 3시간. 쿠폰이 있나? 세간의 화제. 무료 러닝타임 3시간이라 저도 이제 이렇게 큰맘 먹고 가서 그러니까요. 봤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는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언뜻 볼까까지는 안 가더라도 보고 싶어. 최소한 왜냐면 이 작품이 아무래도 그 라라랜드 또 그 이전에는 위플래시로 단 영화 2편만으로 이 세계적인 이제 감독 반열에 천재. 오른 천재 감독 데미안 샤젤 감독의 후속작이기 때문인데요. 이 줄거리는 간단하게 말해서 거의 20년대에서 30년대 초기 그 할리우드에서 영화라는 산업이 이제 무성 영화 중심, 쉽게 말해서 소리가 없이 그냥 어떤 그림들로만 이루어진 그 영화에서 처음으로 유성 영화의 이제 탄생으로 넘어가는 그 혼란의 시기에 그 혼란을 온몸으로 이제 마주하는 영화인들, 쉽게 말해서 영화 배우, 영화 감독, 영화 산업에 얽힌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고요. 줄거리는 그런데 이 영화의 어떤 다양한 미장센들, 또 연출들, 그리고 무려 마고 로비와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한 엄청난 화려하죠, 이 예. 진짜 배경 화려해요. 지식들까지 이 영화가 굉장히 화제에 오른 거는 맞는데 19금 딱지를 받았어요. 아. 어떤 불쾌한 장면들, 더럽거나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고 내용 자체가 어떤 대중적인 보편적인 어떤 한 편의 어떤 러브 스토리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어떤 영화의 자체에 얘기지.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중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영화 덕후들을 위한 영화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순히 그 무성 영화, 유성 영화 그 영화의 역사 한 부분만 다룬 것이 아니라 이 영화의 탄생과 영화라는 이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나아가서 네 무슨 애정 뿜뿜 진짜 찐사랑을 이렇게 담뿍 이렇게 담은 그런 영화라고 느껴졌고 영화에 대한 추도. 네. 데미안 셔젤이 이 무성 영화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실제로도. 그래서 그 시절에 관심도 많고, 그때 그 혼란의 시기에서 배우들은 어땠을까? 감독들은 어땠을까? 그런 거를 상상해보면서 만들었다고 하고,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영화인이 아니면 좀 소외되는 느낌 이런 거 저도 없나요? 영화 역사에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영화 산업 자체에 관심을 그렇게 가져본 적은 그러니까요. 없는데, 스크린 앞에서 그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찍어서 편집해서 보여주는 과정 자체에서
매료된 그 영화쟁이, 쉽게 말해서 영화쟁이들의 저는 공감됐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쟁이는 아니지만 어떤 영상, 여기 이제 스튜디오에서 일어나는 시간을 약간 포착해서 잘 가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 작업이 제 본업이다 보니까 엄청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고, 반대로, 아, 이랬구나. 그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흥분됐을까. 또 이런 약간 그 시대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사람들 평이 많더라고요. 저도 한번 꼭 보고 싶은 영화기도 하고, 제가 사실 저도 이제 영화사를 전공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 중에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티스트라고 예전에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무성 영화가 있어요. 딱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진짜 무성 영화처럼 만든 무성 영화거든요.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고, 그리고 이제 맹크라고 이것도 이제 한 2년 됐나? 그쵸.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였는데 무슨 상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이것도 시민 케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의 각본을 쓴 각본가의 일생을 다룬 건데 딱 그때 배경이거든요. 1920년대 후반 30년대. 그리고 조금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원스 어폰 타임 인 할리우드라고 그쵸. 크웬틴 타란티노가 굉장히 그것도 영화에 대한 사랑이나 영화사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담아서 만든 영화들을 맞아요. 보면은 아 이게 덕후들이 만들면 좋을 수밖에 없어. 그게 빛나는 장면들이 있거든. 진심이거든요. 그 시대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죠. 이분들은 이제 영화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갔나 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 영화라는 정말. 자체가 그 세상 전부였던 사람들이고. 어떻게든 깔짝이 꽂아봤어요. 그렇습니다. 네. 러시아 외교관보다 더 강한 힘이 영화는 불륜은 아니니까. 네, 그쵸. 제가 불륜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생각해보니까 이 작품에도 약간 그런 비슷한 기. 덕PD가 재밌게 본 거. 저는 에드워드 애시턴이라는 작가의 소설 미키 세븐을 봤습니다. 네. 아, 미키 세븐 이것도 들어보셨나요? 화제작이죠. 아니, 그 전부터 덕PD가 재밌다고. 영업을 엄청 했어요. 재밌어요. 예. 이게 왜냐면 봉준호 감독의 차기 작품 원작이다. 그걸로 많이 알려진 SF 소설인데 네. 400페이지예요. SF군요. 네, 400페이지인데 장편인 거죠. 그러니까 꽤 분량이 되는데 제가 확인해봤어요. 오늘 다시 오기 전에 30페이지까지 읽고 이거 미쳤다. 아, 진짜? 끝. 이거는 앞에만 대박이네. 보면 예. 재밌구나. 설정 자체가 매력적인 게 있어요. 금방 읽겠네. 보시면 그걸 말씀드릴게요. 머나먼 미래에 이제 인류가 우주로 여기저기 나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치고 그것도 치고. 네, 우주 개척이라는 게 근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선으로 어디까지 갔어. 근데 뭐 대기 환경이 어떠냐, 온도는 어떠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대기랑 온도는 적당하다고 하면 생물이 있을 텐데 그 생물은 과연 적대적일 것인가. 그죠? 인간이 있을 때 막 잡아먹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냥 미생물, 바이러스, 이게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조상님들이 그동안 꿋꿋이 당해오면서 많이 죽어나가면서 이제 이것저것 시행착오를 먹는 거 다 아닙니까? 겪어주셨죠. 그쵸. 근데 이제 개척을 하러 갔는데 이 시대의 인류에게 있는 기술 중에 이제 이런 거에 맞설 수 있는 걸로 막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걸 내세우냐? 복제인간입니다. 아. 시행착오를 해주는구나. 시행착오를 해주는데 우리 그냥 복제인간을 그냥 클론을 막 찍어내가지고 그냥 막 다 보내 죽나 안 죽나 보자 이런 식이 아니라 오. 이 복제인간의 기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기억을 클라우드 같은 데 업로드를 해놓고 다운로드를 시킬 수 있는 거야. 계속 업데이트를 그렇지. 버전을 받는 거지. 숙련된 소모품이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야겠지. 사람을 익스펜더블이라고 불러요. 소모품이라는 뜻이에요. 자, 사실 그 설정만 생각을 해보면 영생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복제인간이 있는데 기억이 계속 이어져. 되니까 그거 계속 업로드만 해놓으면 되거든. 실제로 동기화 과정을 거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소재는 되게 많이 다뤄졌던 것 같아요. 다뤄지는데 SF가 사실 디스토피아 아니겠습니까? SF는 디스토피아다. 파국이죠. 파국입니다. 해서 이렇게 뭐 사람을 소모품으로 쓰게 되는 그거에 이 기술을 활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방사능을 엄청나게 맞는다. 그런 작업을 막 해야 돼. 근데 기계들은 오히려 그런 데서 금방 망가지는데 사람 몸은 꽤 오래 견딜 수 있다고 하더라고. 오.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 후쿠시마 대지진 그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살 특공 내라 그랬어요. 거기 기계를 넣으면 망가지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아이고. 방사능 피폭을 감수하고 들어가서 뭔 작업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이 읽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우주선에서 방사능 작업하는 것도 나오고 새로운 행성의 대기에 무방비로 노출시킨 다음에 어떻게 죽나 보면서 이제 거기서 샘플 뽑아가지고 백신 만들고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이 죽을 생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키가 그 익스펜더블 이름이에요. 자, 그럼 세븐은 뭘까요? 일곱 넘버. 번째? 7번째 미키입니다. 일곱 번째 네, 미키. 6번 죽은 거예요. 오. 자, 근데 이 미키 세븐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다가 죽을 뻔한 상황에 처합니다. 같이 임무를 수행하던 동료는 죽었겠거니 하고 가요. 왜냐면 얘 살릴 수 있으니까. 살린다기보다는 재탄생시킬 수 있으니까. 새로 사면 되니까. 굳이 그쵸? 살리려고 안 하는군요. 네, 근데 어찌저찌 해서 근데 이 미키 세븐이 살았어. 음. 겨우겨우 진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기적같이 살아가지고 기지로 왔어요. 근데 이 앞서 돌아온 동료가 너무 보고가 빠른 거야. 아, 세븐 아. 죽었어요. 팔
팔 주세요. 팔이 그렇지. 생겼어. 해서 7이 딱 방에 갔는데 딱 팔이 나오는 거야. 저런. 여기서 미키가 두 사람이 되는 것에서 SF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30페이지까지예요. 물론 이 많은 배경은 나중에 설명이 나오는 거고 미키 세븐이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방에서 에잇을 만나면서 나는 그때부터 야 이거 대박이다. 2명이 된 거예요. 근데 나가 2명인 거야. 그 같은 기억을 가지고 같은 있잖아요. 기억 아니요 달라요. 2주의 기억 차이가 있어. 왜냐면 업데이트를 2주를 안 했어. 자 그래서 2주간의 기억 차이가 과연 얼마나 다른 사람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이제 과연 성격이나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세계에서는 동시에 2명이 존재하면 안 돼요. 그렇지. 우리가 무슨 영혼적 이런 게 아니라 이 세계의 원칙이 있어. 그 이유도 나중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칙상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돼. 폐기해야 돼. 한 명이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그 선택지 중에 하나가 나야. 그러니까 저 나냐 나는 이 나냐. 오지 vs 오지. 업데이트된 애를 납두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서로 하는 거. 야 내가 그래도 새로 나왔는데 나는 지금 야 태어난 지 15분밖에 안 됐다. 그럼 막 둘이 아웅다웅해요. 야 그래도 내가 기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냐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안 들키고 어떻게 둘이 있을 수 있느냐. 그죠? 그리고 이제 나와 내가 만나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 이게 결국에는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풀어가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디스토피아답게 자원도 되게 부족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약간 둘이 살면 되지 이게 안 되는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연인이 있어. 애인도 있어. 애인이 있어. 애인은 하나지. 애인은 하나인데 생각해보면 남편이 갑자기 둘이 됐어. 이제 그런 상황들.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만나야지. 아주 흥미롭습니다. 영화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작 자체가 굉장히 재밌게 읽어서 오늘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에 대한 감상이나 또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작품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